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4월 6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1주년 축하 감사 댓글을 너무나 많이들 달아주셔가지고요. 제가 다 읽고 다 하트 누르고 그랬습니다. 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문 읽읍시다의 신문이잖아요, 신문. 그래서 이 좋은 기사들을 또 적어주시는 우리 기자님들한테도 감사 인사를 또 드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리고 댓글에 보니까 12살, 12살이면 6학년이잖아요. 6학년. 아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보면 아이인데, 6학년만 돼도 우리가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 우리가 다 컸다라고 막 생각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12살 아직은 어린이죠. 12살 된 우리 어린이도 듣는다고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뭐 저분들은 똑똑하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1 때 저희 국어 선생님이, 참고서에 나오는, 이 단락의 주제는 뭐고, 소재는 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어를 정말 잘하려면 신문을 꾸준히 보는 게 낫고, 신문에 나오는 좋은 칼럼들을 많이 읽으라고 얘기를 해 주셔서, 그때부터 제가 신문을 읽기 시작했고, 당시에는 이제 부산일보에도 조선일보에 뭐 만물상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걸 그때부터 읽었으니까요. 고3 때면 나이가 고1 때니까 15 정도 됐었겠네요. 네, 15살 때부터 지금까지 읽었으니까요. 그런 칼럼들 읽다 보면, 참, 옛날에 뭐, 당나라 때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유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지금의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뭐, 지혜의 말씀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게 누적되어서 약간, 어떤 얘기가 나오면, 그 케이스 제가 뭐 아주 자세히는 몰라도 거의 아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꾸준히 신문 읽어서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투자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자주 비유를 드리지만 우리가 집으로 퇴근하거나 뭐 출근할 때 보면 지하철을 타든 운전을 하든 뭐 음악을 들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도 그냥 집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익숙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내가 현대차를 투자하든 삼성전자를 투자하든 아니면 미국의 애플, 구글 투자를 하든 익숙해져 있어야 되거든요. 익숙해져 있으면 지금 저 주식은 이럴 때 사면 되지. 지금 이 주식은 항상 저럴 때는 또 너무 오버슈팅 나온 건데 좀 줄일까 그런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신문을 보면서 우리가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고자 하는 또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익숙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신문을 이렇게 꾸준히 읽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운동선수라면 매일 1시간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기초체력 훈련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기자님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인데요. 아예 자동차 특집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350만 대 팔아서 테슬라 잡는다. 현대기아 전기차 야심이라고 되어 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방송 나가면 가장 많이 또 들었던 질문이 삼성전자 두 번째로 현대차였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신문을 계속 읽고 있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였잖아요. 제가 신문 보면 현대기아차 그룹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는 거죠. 전기차 시장에서 3등까지 올라서고 혼다하고 계속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그죠? 환율이 저렇게 올라가면 자동차한테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실적 발표할 때마다 보면 환차익에서 얻는 또 그런 수익도 나오고 있고, 자동차 공급망이 문제였었는데 재작년에 자동차 공급망에 관련된 그런 차량용 반도체도 빠르게 해소되고, 뭐 이런저런 거 보면 괜찮은데 주가만 빠졌잖아요. 뭐 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니 없니 이런 우려감에. 그렇지만 실제로 현대차가 지금 보시면요, 바닥 대비해서 25% 올랐고요. 이 바닥이 작년 12월 말에 기록한 게 바닥이었었네요. 거기다가 배당락이 있으니까 그죠. 현대차가 3.75% 배당이 있다 보니까 거의 뭐 배당 수익까지 감안하면 한 30% 수익 난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작년 10월, 11월, 12월 제일 뭐 질문을 많이 받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 작년 10월, 11월, 12월 달 보면 이때 평균 가격이 한 16만 원대였거든요. 지금은 18만 7,900원이니까 네. 주가만 빠졌지 기업의 펀더멘탈은 오히려 뭐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계속 펀더멘탈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아가 2026년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를 100만 대 이상, 2030년 160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는데요. 1년 전 제시한 계획보다도 각각 25%, 33% 끌어올린 공격적 목표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뭐 리비안이나 뭐 이런 차들 실적 발표 보면 목표는 뭐 3만 대 하겠다 했다가 겨우 뭐 9천 대, 6천 대 뭐 이런 식으로 팔았잖아요. 목표보다 계속 이렇게 낮아지는데 오히려 기아차는 그 목표치가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2030년 187만 대 판매를 내건 현대자동차와 합치면 현대차가 187만 대고 기아가 160만 대니까 합치면 347만 대로 대폭 늘어나게 되네요. 347만 대. 와. 그러면 1년에 자동차가 한 7천만 대, 8천만 대 팔린다 했잖아요. 2030년도에 1억 대 정도 예상을 하는 거에서 1억 대에서 전기차만 347만 대. 2030년 됐을 때 전기차의 침투율이 어느 정도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정하는 게 좀 다르긴 한데요. 40%냐, 한 60%냐, 50%라고 했을 때 한 5천만 대 팔리고, 그 5천만 대에 한 347만 대니까 아주, 야, 저게 되겠어? 그런 목표는 아닙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세계 자동차 판매 3위에 오른 데 이어서 전기차 분야에서도 글로벌 탑3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고, 기아가 5일 서울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어제 저희 재상무도 갔다 왔는데요. 2023 최고 경영자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중장기 사업 전략과 재무 목표를 발표했네요. 송호성 기아 사장은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아의 브랜드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혁신 비즈니스 모델 실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15만 8천 대였던 전기차 판매량은 2026년도에 100만 5천 대, 2030년대에 160만 대로 늘린다고 되어 있고요. 한국, 북미, 중국, 유럽 등 주요 지역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은 올해 11%에서 2030년에 52%로 끌어올린다라고 되어 있네요. 52%. 전기차 비중이 52%인데 아까 347만 대라고 그랬죠. 그러면 곱하기 2 하면
딱 700만 대 정도다, 그죠? 예, 700만 대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 거네.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2030년도에 430만 대로 작년 목표치보다 이것도 7.5% 늘려 잡았다고 합니다.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30만 대. 기아. 이거는 이제 기아만 얘기하는 거니까요. 기아보다 현대가 조금 더 많이 생산을 하니까 이렇게 보면 현대가 아마 최소 한 470만 대에서 한 500만 대 될 거니까 두 회사 합쳐가지고 그래도 900만 대 정도 생산하는 게 목표라고 볼 수가 있네요. 아까 제가 계산한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기아는 2030년도에 여기 이익도 나오네요. 영업이익을 16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1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고요. 이를 위해서 올해부터 2027년도까지 한 32조 원을 투자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지금 잘 못하는데 우리 나중에 잘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잘 안 믿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현대자동차 그룹은 작년 일본의 도요타 그리고 독일의 폭스바겐에 이어서 세계 판매 3위에 올랐거든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2030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믿어줄 수가 있는 거죠. 2030년에 그러면 기아의 영업이익이 16조. 저는 그냥 영업이익에다가 곱하기 그 회사의 평균 PER 이렇게 좀 곱해주거든요. 현대기아차도 뭐 구독 서비스 같은 걸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애플이 서비스 매출이 있고 삼성전자가 그런 서비스 매출이 없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만 만드는 회사에 부여하는 PER이 좀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7배, 8배 정도가 평균 PER이니까 물론 이제 PER 보시면 PER 밴드 같은 거 다 나오잖아요. 보면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 PER 밴드가 5.68배, 6배가 거의 바닥이고 많이 올라갈 때는 30배까지 올라가는데 30배까지 올라가는 거는 이런 거는 이제 이익이 안 나올 때 오히려 PER이 E가 낮아져서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7배를 곱해주면 7은 7, 7, 6, 42 해가지고 한 110조. 110조? 예. 110조 정도 시총이 갈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현대 기아차 뭐 합산 시총이 지금 60조에서 한 70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아차나 이래 현대차에 배당 투자를 이제 하시는 분들은 배당 투자를 하시면서도 결국은 주가가 올라야 되잖아요. 배당 받다가 내 주가가 뭐 반토막이 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차원에서 기아차의 지금 현대차가 보시면 현대차 시총이 39.8조니까 40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차가 40조, 그 다음에 기아차가 33조. 네, 두 개 합쳐서 73조 딱 되네요. 73조. 아무튼 2030년도에 영업이익이 진짜 16조 나온다라고 보면 얼마든지 기아차도 100조 정도 갈 수가 있네요. 100조 정도 간다라고 보면 지금 33조니까 2030년까지 7년 동안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이 주가가 3배 정도 오른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연수익률 대충 계산되고 배당을 받는 수익률까지 계산하면 대충 이 회사에 투자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작년 일본
토요타와 폭스바겐에 이어서 3위고 전기차 판매 순위에서는 BYD, 테슬라 등에 이어서 6위에 그쳤고요. 전기차 판매 속도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미래차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게 현대차 그룹의 판단인데, 기아가 5일 2030년 전기차 판매 목표를 30% 이상 올려잡은 이유다. 현대차도 이러면 상반기에 공개할 중장기 목표를 더 끌어올릴지 주목된다. 여기에는 만들면 팔린다는 자신감이 배어있다. 글로벌 전기차 톱 티어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정의선 회장의 비전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평가다라고 되어 있고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판매량이 2030년도에 347만 대 플러스 알파 요 정도 하고 있고, 네. 지금 작년에 BYD가, 우리가 테슬라는 이제 131만 대 작년에 판 걸로 알고 있고, BYD가 187만 대로 전 세계 이제 1등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131만 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아는 생산력 확충과 거점 다변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고, 현대차와 함께 미국 조지아에 짓고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 중공 기한을 내년으로 앞당길 계획이고, 유럽과 인도에서도 2025년부터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고요. 국내에서는 오토랜드 광명의 일부 시설을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상품 경쟁력도 높인다. 2027년까지 15개 전기차 풀 라인업을 갖추기로 했다고 하고요. 지난해 계획보다 차종을 1개 늘렸네요. 다음 달 첫 대형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EV9을 시작으로 레이 EV랑 중국 전력 모델인 EV5를 잇따라 출시한다고 합니다. 중국 전력 모델이 나오네요. 지금 중국에서 우리 삼성하고 현대가 너무 이제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죠? 중국 시장에서 다시 한번 박차를 가면서 시장을 좀 뺏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IRA에 대응하기 위해서 북미에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있고, 기아는 배터리 회사들과 현재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 JV 설립을 구체적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차로 돈 버는 시대도 예고를 했는데요. 2030년에 아까 16조 얘기했고, 전기차의 수익 기업 비중이 나오네요. 작년에 5%에서 2026년에는 32%, 그리고 2030년에는 53%로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여기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네요. 26년 배터리 원가를 지금보다 10% 줄인다라고 되어 있고요. 2030년까지 추가로 30% 낮추겠다는 계획까지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역량도 강화한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인데, 2025년부터 출시하는 모든 신차에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적용을 하네요. 다음 달 출시하는 EV9에는 운전대에서 손을 떼도 되는 핸즈오프 자율주행 3단계 기술을 적용을 하고, 당장 다음 달 출시하는 EV9에 이 3단계 기술이 적용이 되네요. 2026년에는 일정 조건에서 전방 주시조차 필요 없는 아이즈 오프가 가능한 고속도로 자율주행 HDP2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아는 이를 위해서 2027년까지 5년간 32조 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되게 문제가 많은데요. EV9으로 한번 바꿔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수소차 1위 굳힌 현대차, 토요타와 격차를 더 벌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소가 차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현대차가 글로벌 수소 전기차 시장에서 질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소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움츠러든 상황에서도 1위 자리를 지켜내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SN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 2월 세계 각국에 등록된 수소차
판매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네요. 2131대로 집계됐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게 이 부분인데요. 일단 수소차라는 시장은 그 정부에서 전기차도 보면 보조금을 계속 주면서 그 마켓 자체가 어느 정도 생성될 때까지 정부의 지원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그 인프라를 구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G1, G2 국가인 미국, 중국은 전기차에다가 드라이버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작년, 재작년에 계속 수소 테마가 나올 때마다 이거는 전기차 다음에 다음에 봐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1, 2월 달에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줄었다고 합니다. 수소차 수요는 줄었지만 현대차의 판매량은 오히려 늘었네요. 이 기간 현대차의 수소차 판매량은 1296대였는데 뭐 거의 뭐 마켓시어가 한 55%, 60% 되네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17.6% 늘었고 점유율 역시 작년에 49.5%에서 올 들어 60.8%로 뛰었습니다. 업계는 우리 정부가 국내 수소차 16,000대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확정하면서 현대차의 넥소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고 넥소의 글로벌 판매량 중 90% 이상이 내수 시장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고요. 반면에 미라이 2세대를 앞세우고 있는 일본 도요타의 수소차 판매량은 크게 줄었네요. 같은 기간 도요타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2% 감소한 605대에 그쳤고요. 점유율도 28.4%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수소차 시장에서 2위 도요타와 현대차의 점유율 격차는 32.4%포인트까지 벌어졌네요. 3위 수소차 업체인 어딘가 궁금했는데 중국 포톤의 수소차 판매량은 40대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57.9% 급감했고 작년까지만 해도 수소차 판매 기록이 없던 중국 완샹도 같은 기간 40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거다, 그죠? 이거 보면 중국은 아직까지. 근데 차세대 수소차 부분에서 2년 전만 하더라도 여전히 그래도 뭐 도요타가 1등이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판매량 기준이 아니라 뭐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가 되게 잘하네요. 이러다 보니까 그때 수소 트럭 한다라고 했던 게 저기 아닌가요? 니콜라? 예, 그 니콜라가 현대차한테 손 내밀면서 우리랑 좀 같이 합시다라고 하는 기사를 딱 보고 제가 니콜라는 짝퉁이구나.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네, 아무튼 현대차 이런 거 보면 그죠? 만약에 현대차가 저기 실리콘밸리에서 뭐 본사가 있고 거기 미국에서 영업하는 회사라고 하면 아마 지금 시총의 한 5배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한 150조 정도 받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니 아까 40조니까 5면 한 200조 되겠네. 예, 그 다음은 세계 차 산업 파괴적 혁신가 동커 볼케 현대차 CCO가 수상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무슨 상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뭐 애국심도 있고 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항상 약간 인지 편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 소비자 평가는 어떻는지 이런 것도 늘 체크해야 되는데요. 사진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니까 뉴스위크 올해 디자이너 선정 제네시스 하우스 마케팅 전략상 이렇게 돼 있는데 현대차 그룹은 글로벌 유력 시사지인 뉴스위크의 2023 세계 자동차 산업의 위대한 파괴적 혁신가 시상식에서 2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발표했네요. 뉴스위크는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창의적 변화를 이끈 인물과 단체를
9개 부문에서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다. 안 그래도 2개 부문이라고 해서 제가 이게 혹시나 50개 부문에서 2개만 탄 거 아닌가? 100개 부문에서 2개 이러면 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9개 부문에서 2개나 탔네요. 루크 동크볼케 현대차 그룹 최고 창조 책임자. 저는 CCO가 뭔가 CIO, 뭐 CDO, CMO 뭐 그렇게는 있는데 CCO가 뭔가 했더니 뭐 크리에이티비티 뭐 이런 부분인가 봅니다. 최고 창조 책임자는 이번에 올해의 디자인으로 선정이 되셨네요. 제네시스의 복합 브랜드 거점이 제네시스 하우스는 올해 마케팅 전략 부문에서 수상했다. 현대차 그룹의 디자인 기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총괄하고 있는 동크볼케 사장은 제네시스 디자인으로 자동차 업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제네시스 브랜드의 디자인 방향성을 제시한 X 컨셉트 시리즈와 세단 G90 등이 대표적인데요. 소감을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뉴스위크가 인정한 파괴자라는 호칭을 매우 큰 영예로 느낀다. 모든 것이 동고동락한 팀원들과 리더들, 이사회 덕분이라고 했고요. 제네시스 하우스는 미국 뉴욕 맨하탄의 문화예술 중심지 미트패킹 디스트릭트에 있는 복합 브랜드 거점이고요. 차량 전시와 최고급 식당 등 다양한 문화 체험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고 합니다. 제네시스 하우스가 맨하탄의 문화예술 중심지 거기에 있군요. 이번에 아들 졸업식 때문에 제가 5월달에 뉴욕에 잠시 갔다 와야 되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21년 문을 연 뒤에 패션쇼랑 뮤지컬 공연, 설치예술 등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웜의 신박을 한번 찍어서 한번 올리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클라우디아 마르케즈 제네시스 북미 CEO는 제네시스에 관심을 갖는 모든 이들과 제네시스 하우스를 공유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앞으로 더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고대한다. 제네시스에 관심을 갖는 모든 이들. 네, 저희 아버지 작년에 제가 제네시스 사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요. 여기 제네시스 하우스에서 웜의 신박이나 아니면 우리 뉴욕 교민들 위해서 투자 설명회 한번 해드리고 가도 되겠네요. 그 다음 기사입니다. 해상우님 80%뚝 수출기업 조단위 절감. 이 부분도 제가 기사를 가져온 게 이게 전부 다 자동차의 손익에 연관을 주는 이슈라서 이 기사도 가져왔습니다. 해상운이 뭐 난리였었잖아요. 재작년만 하더라도. 운임지수가 1년 만에 5분의 1 토막 나타내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합니다. LG전자 가전 이익률 11% 개선되고 현대모비스도 물류 비용이 확 줄었다고 하네요. 가전, 자동차 부품, 타이어 등 수출 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올해 선박 과잉 공급이 심화하면서 해상운임이 1년 새 80% 가까이 급락했기 때문인데 업계에서는 올해 LG전자와 모비스의 물류비가 각각 1조 원 그리고 6천억 원 가까이 급감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물류비가 줄어들면서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그림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급락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우리가 21년 말 주가가 우리 코스피가 왔다 갔다 하고 22년부터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그때 계속 얘기가 됐던 게 이 공급망 차질과 그리고 운임지수가 너무 급등을 해서 이 채산성이 맞겠냐 그런 우려를 많이 했는데요. 5,109
하던 운임 지수가 지금은 923. 이야, 1000도 안 되네요. 1000도. 그러고 보니까 2020년 4월 24일 날 818까지 떨어졌었는데, 오른쪽에는 물류비 감소하는 기업들이라고 돼 있고, LG전자가 이게 단위가 조 단위인데요. 22년도에 운임지수가 피크아웃 했을 때가 조 단위 3.94, 거의 4조가 들었었네요. 코로나 이전에 2조였다면 4조가 들고, 모비스도 6천억이었는데 1조 8천억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지금은 LG전자가 3조, 그리고 모비스가 1조 2천억 이렇게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상하이 SCFI라고 하잖아요. 예.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급락한 이유는 선박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2020년 하반기 이후엔 코로나로 억눌렸던 사람들이 보복 소비에 나서면서 물종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거는 보복 소비에 나섰다기보다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전자상거래가 늘면서, 그러면서 좀 물동량이 늘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운임이 초강세를 보이자 해운사들이 선박을 대량 발주했고, 선박 인도가 시작된 올해부터 컨테이너선이 과잉 공급되면서 운임이 급락하고 있다. 그때 코로나 때문에 또 항만 이런데 이제 그 선적하고 하는 인력도 그죠 없어가지고 더더욱이나 이런 물류비가 올라갔었는데, 아무튼 LG전자하고 LG전자의 관계자분 얘기를 한번 쭉 볼게요. 해상운임이 하락하면 수출 비중이 높아서 물류비가 많이 드는 가전, 자동차 부품, 타이어 기업 등이 수혜를 보는데, LG전자는 지난해 기준 매출의 60%가 북미, 유럽, 아시아 등 해외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LG전자의 물류비가 1조 원 가까이 절감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매출의 80% 가까이를 차지하며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가전사업부 영업이익률이 11% 이상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네요. LG전자 관계자는 올해 계약한 운임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손익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고요. 육상 운임도 떨어져서 원가 구조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하고요. 현대모비스도 물류비 증가에 큰 타격을 받았던 기업 중 하나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매출이 거의 42%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11% 늘어나는데 그쳤던 이유가 물류비 급증으로 꼽히는데요. 2020년 물류비가 6,130억이었는데 22년도에 1조 8천억까지 3배나 늘어났으니까, 네, 물류비로 매출의 3.5%가 날아갔다고 합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6천억 이상 물류비가 절감되고, 코로나 때는 배가 없어서 운임이 비싼 비행기로 제품을 운반하게 됐는데, 현대모비스가 그 부품 AS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현대모비스가 기아차 부품까지 다 담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정품을 보내주고 했을 때 배로 운반하는 게 시간상 아니면 비용이 너무 비싸서 비행기로 운반까지 했었나 보네요. 이것 때문에 이제 대한항공이 화물 부문에서 또 큰 수익을 내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 해상운송이 정상화됐다. 하반기에는 물류비 감소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거다. 해외 매출이 많은 넥센 타이어도 수혜 기업으로 꼽히고요. 이 기업 타이어 매출의 88%가 수출에서 나왔는데,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 지난해 매출 대비 물류비 비중은 16.8%까지 치솟았는데, 코로나 직전 2019년에 2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물류비 비중이 9% 밑으로 떨어지고 마이너스였던 영업이익률도 5%로 올라설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항상 글로벌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수출주로 사면 돈을 버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되면 유가가 떨어지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물류비까지 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거기다 환율까지 올라가죠, 그죠? 그런 이유로 오히려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IMF 때도 그렇고 항상 2008년 이후에도 2009년을 주도했던 주식은 수출 대형주였고요. 예, 그런 세세한 이유가 여기 지금 자세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기사 하나만 더 보면요. 아마존, 구글 힘 빼면 중국만 이득이라고 해서 미국 빅테크 규제 없던 일로 했다라고 돼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 좋은 주식들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우리 서학개미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규제도 미국 우선주의적 적용, 마켓법 등 반독점 규제 법안들 의회에서 국익 도움 안 돼 모두 폐기, 규제 총구는 중국 플랫폼으로 제조준, 공무원 틱톡 금지 법안 통과 이어서 쇼핑 앱 핀두어두어 제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사진에 보니까요, 과학기술 자문위 개최한 바이든이라고 돼 있으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과학기술 자문위를 열고 기술 기업들이 인공지능 관련 제품을 공개하기 전 안전성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AI가 안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을 했다네요. 아마존,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를 정조준했던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정책이 별다른 성과 없이 허지부지될 전망이다. 자국 빅테크의 힘을 빼는 행위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미국은 지난해 주요 빅테크 규제 법안을 모두 폐기한 뒤 규제의 총구를 틱톡, 핀두어두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기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심화하면서 빅테크 규제도 자국 우선주의가 적용되고 있다는 평가다 하면서 여기 표가 잘 나와 있네 보니까. 주요국 빅테크 규제 동향에서 미국이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이라는 법안인데요. 내용이 자사우대, 최애국 대우 등 금지 상황을 아예 폐기시켜버리고요. 유럽연합은 디지털 시장법, 주요 기업의 불공정 행위 사전 금지인데 올해 5월에 시행하고 경쟁 제한 금지법을 개정한다고 독일이 돼 있는데 주요 기업의 불공정 행위 사전 금지. 한국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고 돼 있고요. 상품 노출 순서 및 기준 등 공개.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이 보면 약간 부러운 점 중에 하나가 보면 국익을 위하는 어떤 법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좀 힘을 합치는 그런 모습들이 보면 좀 부러운 면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저희 같은 금융으로 이제 전해 전쟁도 하고 있지만 수출 기업들이 보면 달러를 이제 벌어 오잖아요. 또 달러를 뺏으러 오는 다국적 기업들이 있고 그럼으로 해서 이제 무역 전쟁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데 그 기업들이 저는 우리나라의 그런 전쟁을 하는 장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대. 예, 그런 이런 전쟁, 무역 전쟁, 전해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정부나 국회에서 많은 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웜의 순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